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저랑 공부하게 될 민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첫 번째 총칙이 나와요. 민법의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소위 이제 더 넓게 얘기하면 채권법이에요. 물권과 채권의 비교니까 채권법이 있고, 그리고 친족법이 있고요. 상속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느낌으로 오는 것처럼 뭐냐면 공통된 기본 이론, 공통적인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학창 시절에 산수 공부할 때 ax 더하기 bx는 y다라고 할 때, 이때 이 y를 민법이라고 할 때 x를 앞으로 빼고 인수분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민법이라면 요 x가 뭐라는 거야? 총칙이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러면 요 총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매우 추상적일까요? 추상적. 모든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고 보면 총칙이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손에 확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요 총칙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는데, 요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신분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재산법에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물권 채권 개념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해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점은 물권과 채권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자, 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냐면 첫 글자가 뭐예요? 물. 그럼 이거 뭐겠어요? 물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이 채자가 이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책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람 인변이 들어가요. 그러면 채권은 사람이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완전한 물건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의 소유권자예요. 그럼 이 책의 소유권이 있음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물권이라는 건 절대성을 가져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물건이니까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쓴다라고 해서 지배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절대성과 지배성. 그리고 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물건은 양도성도 가져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돈을 1억 원 빌려주었다.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하죠. 그럼 갑이 을에게 뭘 갖는 거냐면 채권을 가져요.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를 직접 지배해서 실현될까요? 을이 협조해야 될까요? 협조해야죠. 이거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채무를 이행한다, 이걸 급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만 실현되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야 될까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해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라 뭘 갖냐면 상대성,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여쭤보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강의 청구권.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강의 청구권은 채권. 저한테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주장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채권. 그럼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저한테 행사해야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인 거고,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권리 중에서 물권과 채권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채권이 더 많겠죠.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딱 8가지만 정해놓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뭐라고요? 소유권. 그러면 이런 절대성을 갖는 물권하고 상대성을 갖는 채권이 만약에 충돌 경합되었다. 누가 우선할까요? 절대성을 갖는 물권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 근데 갑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뭐 잡아요? 담보. 그렇죠? 보통 뭘 설정한다고 해? 저당, 근저당 이런 거 설정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정하는 이유는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에 의해서 요거 경매해가지고 내 돈 받아간다 이런 얘기죠. 얘가 언제 저당권을 설정했냐면 11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도 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얘는 저당권 같은 거 설정 안 했어요. 그냥 차용증만 받아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담보 설정 안 한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라는 건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안 한 사람이에요. 얘는 언제 돈을 빌려줬냐면 5월 1일 날 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얘도 1억 받을 거 있고 얘도 1억 받을 거 있는데 갑이 결국 돈을 안 갚아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경매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1억 원이 나왔어요. 1억 원. 얘도 1억 빌려줬고 얘도 1억 빌려줬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누가 먼저 배당받아 갈 거냐? 돈 먼저 빌려준 을이냐 아니면 A 은행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누가 먼저 받을까요? A 은행. 얘가 왜 먼저 받아가요?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왜 먼저 받아갈 수 있냐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저당권은 어디서 설정하겠어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에 설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담보 물권에 속합니다. 그럼 얘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그냥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자와 물권자가 경합하면 순서하고 상관없이 누가 우선해서 받아가요? 물권자가 우선한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빌려주었다. 빌려주는 걸 우리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임대차. 그러면 얘한테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얘는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을 갖는다.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요 임대인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해야 하는 권리. 그럼 이게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물건을 빌리는 거니까 물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채권으로 두고 있어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양도해도 될까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얻어야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일까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이 채권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임차권자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 갑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갔다. 자,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된 병이 요 임차인한테 야, 너 나랑 계약 안 했잖아.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돼요. 오늘 컨디션들 안 좋으시네. 계속 답사이로 그죠? 예.
얘는 채권이고요. 얘는 뭐예요? 소유자니까 물권이죠. 그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법 격언에서 표현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상하다. 집주인 바뀌어도 안 나갈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그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이 사람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보셨어요? 물권과 채권. 그리고 친족법은 뭐 어떤 거겠어요? 혼인, 이혼, 입양 이런 친족 관계를 다루는 게 친족법이고 상속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럼 상속이라는 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놨을까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된다. 이게 우리 민법의 구성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보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뭐냐면 자, 민법 총칙이 양이 이만하다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법률행위. 그럼 앞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뒷부분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고요. 물권법은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위. 그런데 요 뒷부분에 가면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가 시험범위다. 질권. 요 질자는 무슨 질자냐면 우리가 보통 인질할 때 질자예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전당포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전당포 있을 때는 뭐 돈 필요하면 술값 떨어지면 가가지고 돈 빌리잖아요. 그냥 빌려요, 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시계를 풀어서 맡겼다. 그럼 그게 바로 질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 안 갚으면 그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어떻게 해요? 처분해가지고 자기 돈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물론 꼭 전당포에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들 간에도 얼마든지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옆에 분한테 내가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 밥 먹기에 10,000원만 빌려줘. 이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질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질권이에요. 근데 이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냐면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에서만 나오기로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뜯어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우리 동산이 뭐예요? 동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개념은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때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용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뭘까요? 여기서 동산이 아닌 거라면 안 되겠죠, 이제. 토지, 땅, 그리고 그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그럼 토지와 정착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동산 개념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요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채권법은 강학상으로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 강론은 이제 시험 범위인데 강론도요. 전부 다 시험 범위는 아니고 계약법 총칙하고 그리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계약을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냐면 현행법은 14가지인데 책에는 15가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내년 2월부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서 작년까지는 14가지였는데 이제 15가지로 바뀔 거예요. 여행 계약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개정되면서. 그래서 15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몇 개냐면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자, 그리고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전범위로 따진다면 민법의 절반 정도만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법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법 과목마다 그 학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거는 보통 2학기 공부해요. 헌법도 2학기 공부하고. 그런데 법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4년 내내 공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4년 내내 공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만 시험범위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이 전부를 공부하려면 얼마 동안 해야 돼요? 2년을 해야 돼요. 2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끝낼 거예요. 2달. 아까 적은 것처럼 2달 단위로 계속 돌아가니까 한 번씩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럼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시다 보면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때 한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체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한 방에 다 알겠다 이런 욕심을 내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좀 즐기셔야 돼요. 또 모르는 게 나왔네.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한 방에 알 수 없다. 근데 요 민법뿐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특별법. 우리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라고 했죠. 일반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45년에 우리가 광복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일제 민법을 의용 민법이라고 써오다가 58년에 지금 민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 민법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일반법은 수시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필요할 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법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5개인데요. 첫 번째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세 번째는 집합 건물법. 그리고 네 번째, 가등기 담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명법.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면 주임법 이렇게 불러요. 주임법 이렇게 부르고 이건 상임법이라고 불러요. 상임법.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법은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민법에도 뭐가 있어요? 임대차가 있어요. 근데 특별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어떤 임대차일 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택을 빌렸을 때. 그럼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민법을 적용할까요? 주임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주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자, 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지붕 씌우면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면 이게 주택이면 일반 민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주택을 임대차 하면 일단 인도를 받겠죠.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럼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물론 확정일자도 받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항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일까요? 제3자의 문제일까요?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문제일까요? 제3자의 문제일까요? 제3자 문제예요. 당사자 문제는 대항력의 문제는 생길 필요 없어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언제 주민등록을 했냐면 11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11월 2일 0시부터 생겨요. 그럼 만약에 얘가 소유자가 병에게 등기를 11월 2일 날 넘겨줬다. 그럼 병이 을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얘가 11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았고요. 얘가 11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누가 우선할까요? 얘는 몇 시부터? 11월 2일 0시부터고 얘는 빨라도 등기소문 열어야 되니까 9시겠죠. 누가 더 빨라요? 임차권. 그럼 얘는 나갈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하나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당사자 간에는 뭐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갖춰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 간에는. 갖출 필요 없어요. 둘이 계약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항력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고 대항력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나올 때? 제3자. 제3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력이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이 아니라 뭘 임대차했을 때?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게 되면 얘도 일정 경우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만 주택은 인도하고 주민등록이겠지만 상가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겠어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이 58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58년에는 고층 건물이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뭐 대부분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뭐냐면 집합건물법이에요.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 가등기담보법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채권이 있다. 그럼 아까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을 부동산에다가 보통 뭘 설정한다고 했냐면 저당권 이런 설정해요. 이 저당권은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돈 안 갚으면 이거 경매에서 자기 돈 배당받아 가겠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원금이랑 이자 좀 더 받아가는 거 양이 안 차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규정을 해둔 바가 없는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횡행했냐면 을 소유 부동산의 갑이 뭘 해두냐면 가등기를 해둬요. 가등기. 가등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등기라는 요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요? 요건 이제 거짓가라고도 하는데 임시 가짜.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임시.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돼 있으면 갑이 소유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시로 해둔 거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돼요. 그럼 본등기를 하는 순간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 그럼 당연히 조건이 뭐겠어요? 얘가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뭐 하는 거야? 본등기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1억 이하짜리일까요? 1억 원을 훨씬 초과할까요? 초과. 이게 예를 들어 3억 해요. 3억. 3억 하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요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3억 아니라 5억짜리 건물도 담보로 집어넣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얘는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건물을 꿀꺽 하는 거야. 3억짜리. 그럼 누가 피해가 클까요? 채무자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본등기를 금지하진 않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얼마 주고 하라고 할까요? 이게 3억이고 1억이면 2억 주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해야 되잖아요.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하도록 만든 법. 이게 바로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제가 땅을 사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땅 등기하지 않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또는 뭐 형제에게 부탁해서 명의인을 달리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명의를 뭐 했다고요? 맡겼다, 신탁했다는 거죠. 현행법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걸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줄여서 우리는 부실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명의 신탁이 인정이 됐는데 95년도에 이게 금지가 됐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총 몇 개 법이냐면 5개 법. 그럼 이런 우리 민법하고요, 특별법하고 어느 게 중요할까요? 특별법이 중요하면 과목이 특별법 및 민법 이러지 않았을까요? 민법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자법이에요. 여기 따라가는 부속적인 법이니까 우리 수업은 주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민법. 특별법은 나중에 또 볼 거고, 기초과정에서는 특별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계약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 9개, 물권법이 15개가 나왔는데 거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고, 그러면 특별법에서 몇 개 나오냐면 6문항이 나와요. 그럼 이건 당연히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하나씩 나오면 5개니까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번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40문항이에요. 40문항. 총 40문항이고 문항당 배점은 2.5점이죠. 그래서 몇 점 만점이냐면 100점 만점이에요. 우리의 목표 점수 몇 점이라고요? 4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되죠. 40점 꽈라기. 60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점이에요? 80점이에요. 80점. 8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80점. 80점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점수예요. 점수. 요걸 목표로 공부하면 뭐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90점 넘어가는 분도 있고, 이번 시험에서 뭐 제가 들은 분 중에 제일 잘 본 분은 민법 하나 틀린 분 97.5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근데 그렇게까지 뭐 점수 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몇 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60점.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어떤 분 공부 엄청 해가지고 막 평균 9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어떤 분은 딱점 60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두 분 다 실무에 나가서 사업을 하세요. 누가 더 잘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가 돈 많이 벌고 잘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더 잘할까요? 이분이 더 잘한대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너무 많아. 뭘 하려다 보니 중개사법 몇 조가 생각나. 하면 안 되고. 대충 공부해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가장 중개업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자격자예요. 그렇죠? 무자격자가 자격증 없어. 아는 거 없어. 그냥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점수는 요건데, 요거를 목표로 하면 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목표를 하셔서 하면 되고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과정대로 차례대로 나갈 테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뭐 첫 시간 한번 봤는데 민법이 사실 보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가능한 한 용어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냥 좀 재미를 붙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가 14쪽에 나오는데 14쪽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